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8강의 두 번째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21번부터 보면 되죠. 전친화시 봄은 고양이로서이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이 제목부터 은유가 쓰여 있네요. 봄은 고양이다. 그러면 은유와 아닌 것은 은유가 아닌 것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보세요. 은유법은 봄은 고양이다 라고 해서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관념이 봄이고요. 고양이로서이다가 보조관념이잖아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약간의 텐션이 있어요. 뚜렷하게 봄은 고양이다 라고 했을 때 고양이가 뭐지? 봄을 고양이로 표현한 이유가 뭐지? 라는 의문점이 들 때 이게 뭐지? 라는 의문점이 들 때 은유라고 할 수 있고요. 은유가 아닌데 은유와 비슷한 거 뭐가 있냐? 이것이죠. 바로 이것은 책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책상이다 그러면 의문점이 안 들어. 이게 책상이지.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은유라고 표현해요. 요거 이제 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봄은 고양이로서이다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오리다 라고 해서 예스러운 말투를 썼네요. 예스러운 말투. 오늘날에 이런 말투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말투를 예스러운 말투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스러운 말투. 네. 그러면서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그러면 고양이 털을 꽃가루에 비유했습니다. 자, 제목은 봄은 고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고양이 털은 뭘 말할 거예요? 봄을 말할 거예요. 봄. 자, 봄은 꽃가루와 같다. 뭐예요? 봄은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다. 그래서 봄의 향기가 있어요. 그렇죠? 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봄의 포근함. 꽃가루와 같이 부드럽다고 했으니까 포근함인데 촉각적 심상 향기. 부드럽다.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봄의 이제 포근함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방울과 같이 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 그죠? 봄을 고양이 눈에 비유했고 고양이 눈을 다시 금방울에 비유했네요. 그래서 직유법 있는 거 알 수 있고, 미친 봄의 불길이 흘러. 그러면 봄의 속성은 뭐야? 뭔가 이제 생동감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지?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이죠. 동적인 봄의 속성. 앞에서는 부드럽다 그랬으니까 정적인 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에 졸음이 떠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봄은 고양이의 입술과 같고 그 봄은 아주 포근해. 그래서 봄은 포근한데 졸음이 떠돈대요. 뭔가 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정적인 느낌이면서 포근한 느낌이 들죠. 나른함, 포근함.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여기 역시 동적인 이미지 느껴지고요. 움직이는 이미지. 자, 봄을 고양이의 수염에 비유했고 생기가 뛰돈데요. 봄의 생명력,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입술, 고양이의 수염에 봄을 빗대어서 봄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되고, 자, 뭐뭐와 같이 뭐뭐한 털에 뭐뭇이 어리우리다. 뭐뭐와 같이 뭐뭐한 눈에 뭐뭇이 흐르도다. 라고 해서 대구법, 유사한 통사구조를 1년과 2년에서 확인할 수 있고, 3년과 4년도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대구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화자는 지금 봄에 대해서 생각해요. 봄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요. 정서는 만족감이에요. 자, 태도는 봄을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봄에 느끼는 생동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 뭐예요? 후각, 촉각, 시각, 정적, 동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봄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 비유, 직유와 은유를 통해서 봄의
긍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쌓인 표현법 뭐가 있어요? 지교 있고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치는 없네요. 영탄법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도다.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느낌표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감탄문이죠. 감탄문은 영탄법. 자, 그 다음 시를 볼게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자, 정지용 시인이 유리창을 썼는데, 자, 시적 대상이 유리창이에요.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봅시다. 일단 사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떠나보내고 저승으로 떠나보내고 쓴 시다. 그러니까 사별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가 있겠다라는 것, 그렇죠?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 한번 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시적 대상이 유리창이니까 유리에 대해서 말하네요. 열없이부터 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그러니까 누가? 화자가 유리에 할 일 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부렸어요. 후 하고요. 그랬더니 길 들은 양 언 어깨를 파닥거린다. 그러면 언 어깨를 파닥거리는 것, 이것의 주체는 뭐예요? 유리창의 성애 정도로 될 거예요. 자, 추운 겨울날 입김을 팍 불면 어떻게 생겨요? 뭔가 성애 같은 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한 말. 자,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리창에 길들인 양 파닥거리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아마 중요한 소재가 될 거예요. 뭘까요?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혀도 그러면 현재는 밤이네. 밤에 지금 화자는 유리창에 입김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지우고 보고 다시 불고 지우고 보고 하고 있어요.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빛난다 라고 했어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닫고 있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럼 여기서 너는 바로 누굴 거예요?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사별시라고 힌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는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대상인데, 자, 사별시니까 이 대상인 너는 이미 저승으로 간 사람이 될 거고요. 그 이유는 왜 저승으로 갔대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갔다고 했으니 이 아이는 아마 폐병으로 사망했구나 라는 것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면 이 산새도 바로 너가 되는 거고, 그죠?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 날개를 파닥이는 너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너를 떠올리면서 유리창을 보다가 너를 떠올리면서 입김을 불었는데, 이렇게 성애가 입김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성애가 바로 너같이 느껴진 거죠. 자, 너같이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이 너가 그립기 때문이겠죠. 그립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너는 뭐야? 산새처럼 날아갔는데 왜 날아갔어요? 폐병 때문에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사별시라서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인데,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시했어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화자의 슬픔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화자는 지금 유리창에 입김을 불면서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법을 보면 길들인 양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는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라고 생각하면서 지우고 보아도 하면서 반복법을 사용했고요. 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을 시각화한 거죠. 시각화. 그래서 화자가 이 밤이라는 시간을 주관적으로
변용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물 먹은 별, 이 물 먹은 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네요. 사실은 별이 물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주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 먹은 별은 내가 지금 이 죽은 아이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글썽이고 창밖을 보니까 그 별이 물 먹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화자가 울고 있다. 화자가 울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별을 저 세상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요. 보석처럼 박혀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래요. 자, 외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충돌해요. 모순이 있죠. 심사는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해. 황홀한 건 아주 좋은 거고 외로운 건 부정적인 거니까 긍정의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충돌했어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역설법은 표면에 모순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모순형용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너가 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 그리고 그리워. 그래서 외롭지만 이렇게나마 이렇게 입김을 불면서나마 너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래서 황홀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움을 강조한 거죠. 역설법 강조의 표현이니까요.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영탄법이 쓰였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화자는 자, 유리창에 입김을 불면서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 되겠네요. 태도 애상적이죠. 그죠? 주제는 바로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수사법을 모두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역설법 있고 대구법 있고요. 의인법 없고요. 영탄법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다음 시 역시 사별시인데 박제삼의 수정가라는 시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치면 정화소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이 우물집이었을래. 자, 여기서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박제삼의 수정가라고 했어요. 수정은 보석이죠. 아주 반짝반짝 투명하고 아름다운 보석인데, 자, 이 시는요, 일단 산문시죠. 뭐죠? 산문시예요. 예, 행의 구분이 없는 시를 우리는 산문시라고 하죠. 산문시인데 박제삼이 수정가라고 했고, 내용 한 줄 읽어보니까 어때요? 집으로 친다면 춘향의 집을 말할 거예요. 왜 그럼 제가 갑자기 춘향을 말했냐? 이 시는 춘향전의 내용을 차용해서 수정처럼 맑은 춘향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요. 자, 집을 치면 집으로 본다면 정화소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 집을 굉장히 신선한 우물방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집으로 치면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라고 말하냐면, 자, 이 시는 수정가요, 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시로 만들었죠. 그럼 춘향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춘향이죠. 그래서 얘를 춘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춘향이야 마음은 아주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그래서 춘향이의 사랑은 매우 순수했을 거야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 그럼 얘는 어떤 집이죠? 춘향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춘향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윤이 나는 마루의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 뭔가 신선한 집, 신선하다, 뭔가 생기 있다,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춘향의 마음은 신선하고 신선하다, 신선하다 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 나온 표현법 하나 봅시다. 뭐가 나왔나요? 바로 물냄새가 창창하다. 물냄새는 뭐죠? 냄새니까 후각이죠. 후각을 창창하다. 창창하다, 매우 푸르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혹은 무성하다. 무성하다가 뭐예요? 많다. 여기서는 물냄새 창창하다 그랬으니까 물냄새가 푸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르다는 시각이니까 후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법이 사용되어 있네요. 그런 집이었을 거야. 그래서 춘향이의 마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바람 같다 한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올 따름. 그러니까 어느 때고 바람은 올 것이다. 그래서 춘향이가 서방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서방남은 바람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쓰였고, 자 그러면 이 서방님은 이도령을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순수하게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춘향이의 마음을.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 누가요? 춘향이가. 왜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언덕들을 보았을까요? 님이 오지 않나 오나 라고 그죠? 생각하면서 보았겠죠. 이거는 기다림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자, 그리움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시각화했죠. 그래서 추상의 시각화 라고 해도 될 것이고, 그리움의 감정을 시각화했다라고 해도 되겠죠. 어울려 이런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는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니까 우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화한 거고요. 얼마쯤 하였을까나 얼마나 울었을까 기다리면서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인가 있을까 마는, 그러니까 산신령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산신령은 기원의 대상이겠죠. 기원의 대상은 없겠지만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 자,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봐요. 자, 그것은 그리움의 표현이고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바람에 어울린다. 그럼 아까 바람이 뭐라고 그랬죠? 서방님이라고 했잖아요. 바람 같은 서방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서방님을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현재는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말했을 것 같고요. 바람에 어울린, 즉 서방님과 어우러지는 수정빛 임자였을 것이다. 따라서 수정처럼 순수한 춘향이 서방님이죠. 서방님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예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용은 이거 뭐예요? 춘향이는 오지 않는 서방님을 기다리며,
했죠. 아주 순수하게. 밝고 예쁜 사랑을, 밝지는 않네요. 예쁜 사랑을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표현법이 뭐뭐 나왔습니까? 먼저 공감각적 심상 확인했죠. 물냄새가 푸르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나왔고, 뭐뭐 을래, 그죠? 집이었을래, 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까나 어디였을까나 아니었을까나 이거 다 뭐예요? 예스러운 어투죠.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해서 단아하고 고전적인 느낌을 주죠. 고전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맑고 순수한 시여. 뭐 있습니까? 물냄새 창창한. 그 다음에 수정빛 임자. 이런 맑고 순수한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춘향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푸른 그리움이라고 해서 추상의 구체와 화자의 주관적 변형, 그리움을 시각화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자는 지금 춘향의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정서는 화자는 이 춘향이의 마음에 대해서 예찬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보는 거고, 춘향이는 지금 춘향의 애상,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화자의 태도는 애상적이고 전통적이다. 이건 태도가 아닌데 이건 성격에 들어가야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될까요? 임에 대한 춘향의 순수한 마음과 사랑, 순수한 마음과 사랑과 그리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하면 이 작품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위시에서 쓰인 수사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비유 있죠. 서방님은 바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대구법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추상관념의 구체와 여기 있죠. 푸른 그리움. 이 그리움이란 추상적 감정을 푸른 시각적으로 표현했고요. 영탄법,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문이 없었으니까 얘는 아니네요. 그 다음 일제강점기의 시. 자, 김소월의 시고요.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김소월은 일제강점기 시인이라서, 자,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뒤에 생략된 말. 그러면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현재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땅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판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이건 뭐야? 현재 우리에게 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꿈꾸었어. 동무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한가롭게 석양의 저녁에 돌아오는 꿈을 꾸었어. 라는 거죠. 그러나 집일은 내 몸이여. 그러나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집일은 내 몸이여. 여기서 집은 벌과 같은 얘기네요. 우리 조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집일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다면, 여기서 보습은 물이에요. 우리에게 물대일 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떠도르랴 있었다면 이렇게 떠돌지 않을 것이다. 무슨 법? 서리법.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자, 우리에게 만약에 보습될 땅이 있다면 이렇게 떠돌지 않을 것이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탄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동일이야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유랑하고 있다. 현재 지금 유랑하고 있어. 유랑. 떠들고 있어요.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희망의 반짝임은 안 떠오르고 별빛의 아득임 볼 수 없고 물결만 떠올라 가슴과 팔다리에. 나는 지금 뭐한 상황? 조국을 잃은 상황. 자, 희망의 반짝임은 아득히 멀고 별빛도 아득히 보여요. 그래서 물결만이 떠오르는 절망적인 상황. 자, 시대적 상황과 연관하여 본다면 우리의 독립이 이렇게 그죠? 독립이 눈에 보이지 않아. 좀 절망이네 라는 것이고요. 물결만이 떠올라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시상을 전환하죠.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도 황송하게 생각해야 돼.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간다. 자, 이렇게 지금 황송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야? 아주 가늘지만 길이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어가라.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적 어조.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나는 나아가리라. 의지적 태도죠. 의지적 태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보이는 산빛 아래 온 새벽 동물을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자, 그래서 후에 이렇게 희망을 찾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산빛 아래 온 새벽의 동물들과 함께 산경을 김매일 것이다. 그래서 함께 농사 지을 것이다 라고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꿈 꾸었어. 그죠? 어떤 꿈을 꿨어요? 농사 짓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상 전환 한번 일어나죠.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떠도는 상황이에요. 그죠? 떠도는 상황이에요. 유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시상을 전환하면서 그래도 나에겐 가늘지만 희망이 있다. 희망적 제도. 그래서 나는 나아갈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산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끝나고요. 꿈꾸었노라. 영탄법이죠. 또 있었다면 능기표 들어갔어. 영탄법. 또 떠도르랴 서리법 들어갔고요. 이처럼 떠도르랴 아침에 점을 쏘는 저녁이에요. 저녁에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떠도르랴 이처럼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떠도르랴 라고 하니까 이 표현법은 뭐예요? 도치법. 문장구조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도치법. 사용되었고, 자, 앞에서는 이렇게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신세, 이 부정적인 현실, 땅을 빼앗긴 일제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뭐하리라, 이어가라 라고 하면서 어조의 변화가 보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어조의 변화. 그러니까 이 어조의 변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서술어에서. 아까는 이렇게 떠도르랴 라고 하면서 절망적 어조 서리법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이어가라 명령적 어조 나아가리라 하면서 나아가리라 의지적 어조를 보이죠. 명령형 어미와 의지를 나타내는 리라라는 어미를 통해서 어조를 변화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어조? 탄식, 그죠? 절망의 감정을 노래했다면 서리법과 또 뭘 통해서요? 꿈꾸었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뒷부분 시상이 전환되면서부터는 명령형 어미와 의지적 어미 리를 사용해서 어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조국을 잃었어요. 땅이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정서는 한탄. 그러나 마지막에 대해 가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태도는
한탄, 한도 나타나고 의지, 희망적 태도도 보입니다. 따라서 주제는 자, 땅을 잃은 슬픔과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대조적 시어도 있습니다. 대조적 시어 뭐야? 땅을 잃어서 슬퍼하는 거. 그 다음에 땅을 찾겠다는 의지. 땅을 찾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땅을 잃은 상황과 소망적 대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땅을 잃은 상황 뭐라고 나타났어요? 집 잃은 내 몸. 부정적 땅을 잃은 상황이고 마지막에 산경을 김매이다 농사 짓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희망적 상황을 대조하여서 시상을 전개하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위시에 쓰인 수사법이 아닌 것. 자, 영탄법은 아주 많이 나타나 있죠. 어디 되었다면 그 다음에 또 꿈꿔노라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도치법도 여기에 나타나 있죠. 도치법 있고 다음 연세법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리법도 있었죠. 이처럼 떠도르랴 라면서요. 그 다음 시를 볼게요. 백석의 산곡 함주시초 5 한번 봅시다. 자, 시인이 백석입니다. 백석이라는 시는 일단 일제강점기를 보낸 시인이고요. 백석 시인은 주로 산문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썼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백석 시인의 시는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곡 함주시초 5는 뭐냐면 산에서 부르는 노래 함주시가 뭘까요? 바로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아마 여기가 평안도쯤 될 거예요. 평안도. 에서 지은 시의 연작 중에 5번째 작품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석 시인은 고향이 평안도예요. 평안도. 라서 뭘 사용하냐? 사투리. 즉 방언을 사용하죠. 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향토색이 드러나요. 향토적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골이 다 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다. 골이 다 한 산대 밑에. 여기서 골은 마을이요. 마을과 떨어진 산 꼭대기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있다. 그 집에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이 집의 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놓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 여기서 거리는 아마 여기 마을이겠죠. 그러니까 돌 능화집이 있는 이 산속은 매우 깊은 산속일 것이다. 산속 깊은 곳이 될 거예요.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가 잘 드는 마당에는 꿀벌이 20남은 통 있다. 그러니까 20여 통이 있다는 얘기죠. 낮 기우른 날을 햇볕 장글장글하다. 햇볕이 막 내리찐다는 의태어죠. 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락꿀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여기서 그럼 도락꿀은 뭔가 타는 기구겠네요. 뭘까요? 경운기는 아닐 것 같고 뭔가 이제 리어커?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안도 사투리예요. 사투리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향토적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이 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벌은 정말 나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꿀벌이 있다고요. 꿀벌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들은 후에 이 골 올 것을 생각하였다라고 했어. 이 바지런한 백성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안주인이 있는 거죠. 이 안주인은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간대요? 마을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빨리 겨울이 되기를 화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전문이 아니라서 뒤에 내용을 얘기해 준다면 이 화자는 지금 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뭔가 바깥 세상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쉬기 위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어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빨리 겨울이 되어서 산속 깊은 집으로 들어가길 소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서는 소망적이 되겠죠. 소망하고 있어. 태도 역시 똑같아요. 뭔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 기원은 아니고 소망하고 있어요. 빨리 겨울이 되어서 혼자 이 깊은 산속에서 고립되기를 희망해요. 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주제는 한적한 삶에 대한 기대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표현법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뭐했다 라는 평서형 어미를 사용했죠. 이 평서형 어미는 어떤 느낌? 단정적인 느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단정적 어조 라고 하죠.